자, 이번에는 챕터 2에 해당하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의 내용은 프로토콜 아키텍처, TCP/IP, 인터넷 기반 응용 프로그램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프로토콜 아키텍처라는 것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종의 규칙이죠. 통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겠다는 규칙에 해당해요. 이 프로토콜에서는 이제 그 구조가 정의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이번 챕터에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 아키텍처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떤 소스, 어디에서 데이터가 어디로 전달돼야 되는지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스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받기 위한 데스티네이션 시스템 이것도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파일 트랜스퍼, 이건 FTP 같은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죠. FTP 같은 이런 그 파일을 전달해 주는 거는 그 데스티네이션 쪽에 특정한 유저에게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그런 기능이 되는 거고요. 또는 이제 어떤 포맷, 데이터를 보내는 어떤 형태, 규칙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소스를 먼저 쓰고 데스티네이션 어디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크기는 얼마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결정이 돼 있어야 되고, 여러 시스템들이 있을 때 그 시스템들 사이에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만이 이런 통신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프로토콜 아키텍처의 기능을 보게 되면 이 그 프로토콜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한 라직을 여러 개의 서브 태스크 모듈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을 구현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프로토콜 아키텍처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어떤 그 이 개념을 설명할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추상화라는 개념이죠. 추상화를 해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이런 그 시스템 추상화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추상화 레벨을 나눠서 로우 레벨부터 하이 레벨까지 다양한 작업을 서브 태스크 단위로 분리를 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어떤 큰 일을 하려면 그 작업을 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 자동차를 개발한다. 자동차 하나를 통째로 개발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자동차를 분류를 하죠. 파워트레인, 엔진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샤시, 브레이크나 스티어링, 이런 서스펜션, 여기 관련된 거, 또는 바디 앤 컴포트 기능, 이런 쪽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샤시에서도 브레이크 기능이 있고, 서스펜션이 있고, 스티어링, 이렇게 나누죠. 거기에 또 나눠지고, 더 세세하게 나눠지면서 이제 가장 아래 단계까지 가잖아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통신을 하는 것도 가장 윗단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이메일이나 웹 서비스, FTP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가장 아래 단계에서는 비트 단위로 전송되는 피지컬 레이어가 있죠. 비트 단위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피지컬 레이어가 있는데, 요 단계를 여러 개로 나눠서 여기에서 이쪽 이렇게 하위로 보내주고, 또 받은 거는 그대로 또 위로 올려서 애플리케이션까지 돌아오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어느 중간 하나가 바뀌거나 새로 하나 추가되더라도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게 돼요. 예를 들어 자동차에서 어느 하나의 모듈이 바뀌었다. 스티어링이 옛날 유압 방식 스티어링에서 모터 기반의 스티어링으로 바뀌었다. 그럼 거기만 바뀌면 되죠.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 하나의 통짜로 크게 만들었다면 얘들은 전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과 연관된 모든 게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서브 모듈로 그 나눠서 우리가 어떤 그 이제 기능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버티컬 스택, 수직으로 쌓여 있는 어떤 스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는 이제 프로토콜 스택이라고도 부르죠. 프로토콜 스택, 또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게 되면 소프트웨어 스택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를 하게 돼요. 추상화의 레벨에 따라서 아래로 갈수록 이제 로우 레벨, 물리에 가까워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어떤 개념적인 것에 가까워지는 그런 이제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택 안에서의 각각의 레이어는 그 기능의 어떤 서브셋, 자기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위에 보낼 때는 뭐 큰 데이터가 있어요. 큰 데이터가 있는데 이 아래 단계에서는 보내는 데이터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32비트씩 보낼 수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여기는 128비트예요. 그럼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때 128비트면 얘를 쪼개서 보내야 되겠죠. 그럼 프로그램 짤 때 하나의 통짜로 프로그램을 짜면 얘를 자기가 쪼개서 하나씩 보내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짤 텐데, 이 레이어 중에 하나에 그걸 정의를 해놓는 거예요. 큰 거는 이렇게 이제 뭐 32비트 단위로 쪼개서 하나씩 보낸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애.
또 더 다른 기능을 하는 애, 이렇게 서브 태스크를 구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각각의 다음 로어 레이어, 아래 레이어의 어떤 기능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를 얘를 사용하고 데이터를 위로 올려주고, 즉 범위가 줄어들죠. 내가 여기를 구현한다면 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래에 있는 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만 초점을 맞추면 돼요. 전체적인 기능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프로토콜이나 모든 거 다 마찬가지예요. 여긴 통신이기 때문에 프로토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하면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도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레이어드 아키텍처, 계층 구조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위에 레이어한테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 이렇게 이제 레이어가 구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어떤 하나에서의 변화는 다른 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내가 여기가 이게 바뀌었다고 해서 여기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고칠 필요가 없어요. 얘가 바뀌면 이 앞 밑에 있는 애, 요것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만 새로 추가되거나 바뀌면 얘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만큼 작업의 범위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소프트웨어나 이런 프로토콜들은 스택 구조를 가지고 스택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프로토콜 스택, 또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스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토콜의 이제 가장 그 중심적인 그 특성을 보게 되면, 일단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어떤 그 규칙이에요. 규칙의 룰의 집합, 또는 컨벤션, 규약이죠. 뭐냐면 서로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레이어드끼리의 어떤 규칙이에요. 내가 데이터를 어떻게 보낼게, 내가 32비트씩 데이터를 보낼게, 또는 예를 들어 뭐 1ms에 한 번씩 데이터를 보낼게, 이런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보내는 사람도 1ms에 한 번씩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사람도 그거에 맞춰서 데이터를 받잖아요. 그렇게 딱 정해진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의 그 피처를 정하기 위해서는 신텍스, 문법이죠. 얘는 문법이에요, 신텍스는. 그래서 데이터 블럭의 포맷, 자,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때는 앞에 소스 주소 써주고, 데스티네이션 주소 쓰고,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를 넣을게, 뭐 이렇게 약속을 한다든지, 이런 포맷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신텍스가 되는 거죠. 자, 시멘틱은 보통 우리 의미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이제 보내는 방식, 어떤 식으로 보낼게,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 핸들링은 어떻게 할게 하는 그런 규칙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이밍, 어느 속도로 보낼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서로 공을 주고받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한 사람이 공을 던지고 한 사람이 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우리는 눈이라는 센서를 통해서 공이 날라오면 받겠죠. 자, 그런데 통신할 때는 눈이라는 센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서로 눈 감고 아무 정보 없이 서로 데이터를, 내가 공을 상대방한테 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뭔가 규칙을 정해야 되겠죠. 제일 첫 번째, 이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첫 번째 데이터를 이제 보내고 싶어요. 공을. 자, 그럼 이제 일단 먼저 초기화를 해야 되겠죠. 야, 내가 공 던질게. 뭐 이렇게 이제 이런 핸드쉐이킹이 되는 거예요. 처음 통신을 이제 초기화를 해서, 그 다음에 보낼 때는 내가 1초에 공 4개씩 보낼게. 아니면 1초에 공 하나씩 보낼게. 이렇게 이제 통신 속도도 결정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시간마다 보내는 거예요.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받는 애는 거기 맞춰서 받아야 되겠죠. 아, 1초에 공이 하나씩 오니까 내가 1초마다 데이터를 받으면 되겠구나 하는 걸 받는 거예요. 보내는 애도 거기 맞춰서 보내야 되죠. 만약에 1초에 하나씩 보내기로 해놓고는 1초에 4개씩 보내버리면 받는 애는 3개를 못 받겠죠. 데이터가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의 통신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일종의 프로토콜이잖아요. 그래서 프로토콜에서는 신텍스와 시멘틱과 타이밍, 요것들이 이제 정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간단한 우리가 이제 이 프로토콜 아키텍처를 하나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앞에서 봤듯이 프로토콜 스택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스택. 한 계층이에요. 이 스택이 이제 레이어들이 쌓여 있는 거니까, 레이어들이 쌓이는데 이 레이어를 이제 몇 가지만 해서 이제 볼 거예요. 여기 담당하는 에이전트들은 응용 프로그램, 컴퓨터, 네트워크. 이게 이제 어떤 에이전트라고 하면 기능을 가진 그 디바이스들, 이런 게 되겠죠.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야 되고, 그 컴퓨터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뭐 파일을 전달한다거나 이메일,
이메일 포함되는 이제 이런 게 애플리케이션이 될 거예요. 그 애플리케이션을 주고받는다. 그러면 그것들은 컴퓨터에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여러 개의 네트워크에 여러 대의 컴퓨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에 해당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이제 이 레이어를 나눠보면 통신 레이어를 자, 여기서 보면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 실제 순서는 그 하위 레이어가 요 녀석이 아래에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이 우리 보통 가장 하이스트, 가장 높은 레이어. 그러니까 우리가 스택으로 얘기하자면 애플리케이션이 여기 있고 트랜스포트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액세스 또는 뭐 데이터 링크 아니면 피지컬 레이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여기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똑같이 레이어가 있고 이건 이제 통신망 어떤 미디엄이 되겠죠. 무선이 될 수도 있고 유선이 될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비트 단위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 여기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것에 해당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0101이라는 이 신호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전달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좀 더 이제 큰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예요. 즉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할 때 자, 내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메일 하나 보내라. 이메일 큰 덩어리를 보냈어요. 여기한테 요청을 하겠죠. 그럼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자, 그 이메일 받는 위치라든지 보내야 되는 메일 서버에 보낼 거예요. 근데 파일이 크면 이걸 이제 쪼개서 하나씩 요청하겠죠. 네트워크 액세스는 작은 패킷 하나만 보내는 애예요. 얘 기능은. 얘는 이거 하나만 보낼 수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이 큰 거를 바로 떨어뜨려 버리면 동작이 안 되죠.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이걸 쪼개서 하나씩 너 보내고 자, 다 보냈어? 그럼 이거 또 보내. 또 보내. 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받는 측에서는 하나씩 받겠죠? 받아서 전달해주면 얘가 하나 쌓아 올려요. 또 새로운 게 도착했어요. 그럼 쌓아서 또 두 개 연결해요. 또 도착하면 해서 딱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위에다가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내가 프로그램 이제 서비스 요게 동작하는 거고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얘를 쪼개서 하나씩 이제 넘기는 거예요. 그럼 네트워크 액세스는 실제 네트워크 패킷 하나 요것만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각 레이어별로. 이런 역할이 정해져 있고 그 역할에 맞게 일만 수행을 하게 되면 나는 이 쪼개는 방식을 좀 다른 방식으로 쪼개서 보내고 싶다. 그럼 얘만 하나 새로운 프로토콜 만들면 돼요. 쪼개는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난 쪼개져서 그냥 순서 없이 막 보내고 싶다. 뭐라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TCP나 UDP가 이제 그런 거에 해당하는데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기능들. 그럼 다른 애들은 손대지 않고 얘만 바뀌면 되잖아요. 자, 또는 나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쓰는데 보내는 애가 자, 이더넷을 쓸 수도 있고 와이파이도 쓸 수 있다. 와이파이. 또 LTE도 있고. 이렇게. 실제 네트워크를 액세스하는 것은 유선랜, 무선랜, LTE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위에 레이어는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럼 위에는 다 변화가 없겠죠? 내가 LTE에 연결되면 LTE를 통해서 보내는 거고 와이파이 연결되면 와이파이를 통해서 보내고 유선랜 연결되면 여기로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최소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휴대폰에 보면 LTE나 뭐 와이파이 자유롭게 쓰죠. 나도 뭐 모르는 사이에 지가 연결된 걸로 전송이 되잖아요. 프로그램이 바뀌질 않잖아요. 내가 뭐 네이버에 접속해서 뭐 열심히 보고 있는데 LTE가 됐다고 해서 뭔가 다른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건 없죠. 와이파이로 연결됐으니까 내가 뭘 해줘야 되는 거 없어요. 위에 레이어는 똑같아요. 제일 아래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느끼는 거는 전혀 차이가 없는 거죠. 바뀌어도. 그런 장점 때문에 이렇게 프로토콜 스택이라는 걸 구별을 하고 스택처럼 구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레이어드 아키텍처라고 부르죠. 계층화된 계층 구조. 레이어드 아키텍처. 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장점이 있겠죠? 이런 거. 그래서 이걸 이제 이론상으로 쫙 정리해서 놓은 게 OSI 7레이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실제 존재하는 그 레이어는 아닌데 이론상의 분류예요.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아키텍처예요. 그러면 7개를 다 지원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하면 돼요. 여기처럼 이렇게 3개 했다고 해서 이거는 뭐 절름발이 아키텍처네? 여기 절대 아니에요. 7레이어라는 거는 이론상에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고 없는 부분도 있죠.
더 뭐 세세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거를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얘는 한 이론상의 분류, 기준점이 되는 게 OSI 7 레이어고,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기 편하게 7 레이어에 어디에 해당한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다. 뭐 예를 들어 뭐 데이터 링크 레이어다. 뭐 트랜스포트 레이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레이어에 해당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네트워크 액세스 가장 아래 있죠.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있고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자, 여기 1, 2, 3, 4 있는 이거는 뭐냐면 포트라고 하는 거예요. 포트. 그러니까 하나의 컴퓨터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 하나에 우리가 보통 컴퓨터 하나에는 IP 주소라고 하는 주소가 할당이 돼요. 이 컴퓨터 안에도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포트로 구별이 돼요. 포트로. 그래서 여기는 1, 2, 3, 4에서 이제 포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이제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부분은 네트워크 액세스에서 통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지만, 자, 애플리케이션에서 우리가 통신을 한다면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오고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네트워크 액세스로 요청을 해요. 자, 그럼 여기 통신이 돼서 여기 도착하겠죠? 그게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올라가고 이게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끼리 서로 통신을 하는 거고, 트랜스포트는 여기끼리 서로 통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점점점이니까 실체는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실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디 통신이냐. 즉 만약에 이런 통신이 아니고 새로운 통신기가 있어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만약 직접 연결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둘이 통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L1 스위치, L2 스위치, 뭐 L3 스위치 이런 인터넷에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이 아래 레이어까지 내려가고 전송하는 것보다 중간에서 전송하면 속도가 더 빠르겠죠. 이건 이제 워낙 간단하니까 그렇지만 그 이제 TCP/IP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레이어가 더 깊어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 중간에서 L3 스위치 이런 거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연결이 되는 이 구조가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프로토콜 아키텍처 또는 프로토콜 스택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구조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포트라는 용어와 서비스 액세스 포인트, 이게 포트예요. SAP라고 하는 거. 어떤 서비스에 접근하는 접근점. 그러니까 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메일 서비스를 위해서는 포트 몇 번에 접속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메일 보면 팝3가 있고 뭐 SMTP도 있고 그다음에 IMAP도 있죠. 이메일 같은 경우에 보통 이렇게 지원되는데 각각의 포트 넘버가 있어요. 표준 포트 넘버가 다른 포트 넘버를 써도 되지만 표준적으로 미리 정해진 곳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포트로 돼 있는 거예요. FTP는 몇 번 포트, Secure Shell은 몇 번 포트 해서 포트가 쫙 있죠. 대표적으로 HTTP. 여러분들 웹 브라우징 하는 HTTP 같은 경우는 80번 포트를 사용을 해요. 80번. 그래서 80번 포트를 쓰지 않을 때는 직접 포트 번호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 쓰면 80번 포트인 거예요. 명시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http naver.com 이거 쓰잖아요. 이게 요거 쓴 것과 똑같아요. 80. 만약 80번이 아니면 8080 이렇게 직접 지정을 해줘야 돼요. 80번은 디폴트이기 때문에 안 쓰면 이걸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포트 넘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좀 더 이제 자세히 써 있죠. 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데이터를 하나 보내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 자, 그러면 이제 포트 1번을 통해서 보냈어요. 포트 1번을 통해서, 자, 여기 같은 경우 포트 2번으로 보내는 거예요. 상대방에. 그러면 여기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자, from 내 거에서 1번에서 2번으로 전송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가요. 자, 이거를 아래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에 보내게 되면 자, 요만큼이 이제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거죠. 얘는 여기 그대로 내려와요. 밑으로. 그 다음에 from A, 내 거가 지금 A죠. A 컴퓨터니까 A에서 B로 보내라. 그 앞에다 이제 헤더를 붙이는 거죠. 각 계층에서는 헤더를 붙여서 내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별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 짧으니까 하나가 됐지만 만약 데이터가 굉장히 컸다? 그럼 이제 이걸 분류하는 또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데이터 전송이 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에 전송이 되고,
자, 그러면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 요만큼 도착했죠? 이걸 보고 도착한 거예요. 그럼 요만큼이 데이터니까 이거를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번에서 온 거구나, 2번으로 전송하는 거구나 하면 요거를 2번을 통해서 올려주는 거죠. 그럼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데이터를 받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이쪽으로 전송이 됐죠. 이게 데이터 통신이죠. 데이터 통신이라는 거. 그래서 아래 계층으로 내려갈수록 헤더를 붙여서 점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점 더 커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트랜스포트 계층에서는 이걸 쪼개서도 보낼 수 있고 데이터를 가공해서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에 이거 에러가 날지 모르니까 데이터 뒤에다가 뭐 CRC를 붙여서 보내야지, 뭐 이렇게 에러 날지 모르니까 2번 보내야지, 뭐 이런 거 여기 중간 계층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이나 릴라이빌리티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보내려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이제 가공이 돼요. 데이터를 바꾸기도 하고, 보통 이제 밑에 계층 오게 되면 데이터를 변경하지는 않는데 데이터 가공도 해요. 데이터를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메일 데이터를 보내는데 요즘은 많이 안 쓰는데 예전에는 그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를 그 UU 인코드라고 해서 그 코딩을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의 데이터로 바꿔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위에 내가 이미지를 보내면 아래에서 자동으로 그걸 바꿔버려요. 그리고 받는 데서 바꾼 다음에 다시 위에 올려주면 받는 사람은 아무 그 차이도 없이 딱 받아보겠죠.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밑에 레이어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데이터를 이제 가공을 하고 변경을 해서 보내고 다시 원래대로 복구시키면 위에 받아볼 때는 똑같은 이미지 파일이 오겠죠.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이 프로토콜 스택에서 하는 일들이고, 각각의 스택 레이어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다 따로따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플하게 보면 애플리케이션,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액세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TCP/I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파넷이라고 하는 알파넷에서 만들어진 거고, 이 TCP/IP라고 하는 걸로 인터넷을 구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이에요. 인터넷에서 표준이고, 이 TCP/IP가 없이는 인터넷과 연결될 수가 없는 거죠. 상당히 오래된 프로토콜이라 결함도 좀 많아요. 대표적인 결함이 우리 보통 디도스죠. 디도스. 그 계속 그 IP 주소에 요청을 하게 되면 결국은 서버 그 오버플로어가 나서 그 시스템이 멈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공격 방법도 있고 한데, 아무튼 그런 거에서 뭐 완벽한 프로토콜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표준으로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TCP/IP가 없이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관련된 프로토콜 내용을 보면, 자, 여기 아까보다 좀 더 복잡해졌죠. 자, 피지컬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는 일단 실제 그 전기적인 신호예요. 전기적으로 어떻게 보낼 거냐. 비트 스트림이죠. 0, 1 해서 내가 데이터를 보내는데 0과 1을 이제 표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 걸 인코딩이라고 부르죠. 부호화 시키는 거예요. 이 통신은 디지털 통신이기 때문에 0 또는 1로만 나와줘야 돼요. 0 또는 1. 물론 이제 또 뭐 모뎀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밖에 모뎀이 별도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피지컬 레이어라고 해서 실제 연결되는 이 미디엄 이런 거, 뭐 트위스티드 페어로 연결할 거냐, 광섬유로 할 거냐, 뭐 위성 통신이냐,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이 피지컬 레이어에 해당하는 거 여기 있게 돼요. 피지컬 레이어 가장 아래 단계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액세스라고 했는데 보통 데이터 링크 레이어라고 더 많이 쓰게 돼요. 데이터 링크 또는 맥 계층이라고 돼요. 맥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 맥. 우리 맥 어드레스라는 거 뭐 나오게 되는 거죠. 맥이라고 해서 이제 이더넷이냐 와이파이냐 ATM이냐 이걸 이제 결정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고, 이것까지는 거의 여기는 하드웨어로 구성을 해요. 하드웨어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윗단계부터 이제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터넷 레이어 IP라고 하는 거, 여기서 IP가 나오게 돼요.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인 게 IP죠. 그래서 IP 버전 4는 기존 처음 IP 인터넷 프로토콜을 만들었을 때 사용하는 버전 123.456.78.94 이렇게 쓰는 주소 있죠? 이게 IP 어드레스예요. 이 IP 어드레스가 볼 수 있듯이 여기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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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 총 32비트예요.
32비트면 산술적으로 꽉꽉 채워놓으면 2의 32승계의 주소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42억 개 정도 되겠죠. 자, 전 세계에 42억 개 주소밖에 없으면 상당히 모자라겠죠. 그리고 실제 꽉꽉 채워 쓸 수도 없어요. 뭐 또 이제 클래스 A, B, C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B 클래스라고 해서 155.230.xx를 경북대에서 다 써버려요. 이만큼을. 즉 경북대에서 최대 넣을 수 있는 거는 2의 16승 65,536대. 근데 실제로는 요만큼은 몇 대는 안 돼요. 0과 그 다음에 255는 그 다른 그 농도로 쓰이기 때문에 실제 모두 다 쓸 수 있진 않죠. 대략 6만 대 정도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뭐 하버드나 이런 큰 대학을 가게 되면 A 클래스라고 해서 한 자릿수만 쓰고 있어요. 나머지 여기가 XXX예요. 걔네들은 2의 24승. 그러면 16메가네요. 1600만 대? 16메가니까 1600만 대 주소를 걔네들은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소가 관리되다 보니까 모든 주소를 하나하나 꽉꽉 채워 넣을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42억 주소지만 한 10억 대나 쓸 수 있을까? 그 정도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스마트 홈이나 이런 데 보면 집안에 있는 세탁기라든지 여기에도 IP 주소를 부여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IP 주소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게 IP 버전 6 요게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128비트 4배로 올려놨어요. 4배. 128비트면은 2의 128승이면 천문학적인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거의 분명히 숫자가 유한하긴 하지만 그래도 무한하다고 이제 무한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이제 IP가 있고, 자 위에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예요. 어떤 데이터 스트림을 조절하는 거, 데이터를 쪼개고 에러 관리를 해주고 플로우 컨트롤, 그다음에 컨제스턴 컨트롤 이런 것들 이걸 해주는 게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예요. 이건 이제 어떤 품질과 관련되겠죠. 데이터를 보낼 때 이 데이터가 내가 큰 데이터 파일 동영상 파일이에요. 동영상 파일 하나를 보내라. 자 그럼 그걸 이제 쪼개서 보내야 되잖아요. 잘게 쪼개서 아래로 계속 보내야 돼요. 차례차례. 그랬을 때 받는 측에서는 그걸 또 다시 다 모아서 하나의 파일로 짠 하고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걸 하는 데가 트랜스포트 레이어예요. 저게. 자,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은 뭐 이메일이라든지 SMTP,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File Transfer Protocol, Secure Shell, Hypertext Transfer Protocol 이런 이제 서비스들이죠. 프로토콜의 가장 최정점에 있는 애들이 서비스, 즉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일을 보내는 애, 파일 주고받는 애, 그다음에 Secure Shell, 그 내가 그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명령어를 실행시키는 거, HTTP는 웹 브라우징, 하이퍼텍스트, 멀티미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레이어를 가지고 있고 이런 스택, 이런 프로토콜 스택을 인터넷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TCP에 해당하고 여기가 IP 주소를 이용해서 그 컴퓨터를 찾아가는 거예요. TCP는 이제 순서가 있는 거고 UDP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UDP는 그래서 TCP보다 UDP가 더 빠르긴 하죠. 더 빠른데 TCP는 순서대로 데이터를 보내는 애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리지만 더 안정적이겠죠.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피지컬 레이어 가장 하위에 있는 거고 피지컬 인터페이스, 컴퓨터 네트워크 사이의 피지컬 인터페이스를 정하게 돼요. 그래서 트랜스미션 미디엄, 뭐 와이어리스냐, 뭐 이더넷이냐, 또는 광섬유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내고 주고받는 게 있겠죠. 어떤 신호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속도가 결정이 나게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는 게 맞겠죠. 자, 데이터 링크 레이어. 요걸 더 많이 써요. 요 용어를. 데이터 링크 레이어 또는 맥 계층이라고 하는 거, 맥.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에 이제 그 교환을 서로 주고받는 거, 그걸 담당을 해요. 데이터 교환. 뭐 하냐면 컴퓨터와 네트워크 사이에 이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것도 하드웨어로 구성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여기에 한 반 정도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연결이 돼요. 대부분은 이제 하드웨어가 연결되는 게 맞고요. 우리가 네트워크 카드라고 하면
이 맥의 일부 계층까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컨트롤러까지. 자, 그래서 얘들은 이제 뭐 라우팅 데이터 특정한 곳으로 가야 되는 라우팅 데이터 라우터로 이제 보통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인터넷 레이어라고 하는 인터넷 레이어는 이제 그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거죠. 인터커넥트된 여러 개의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있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보내고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컴퓨터가 구별이 돼야 되겠죠. 어떤 컴퓨터하고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구별하기 위해서 IP라고 하는 IP 주소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돼요. IP 주소. 그래서 IP 주소가 있고 IP 주소에 따라서 그 컴퓨터가 전 세계의 컴퓨터 한 대로 한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IP 주소가 모자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쓰는 IP 주소는 정식 IP 주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정적 IP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정해진 IP 주소예요. 이거는 그 메인 그 뭐라고 해야죠? 그 저기 네임 서버에서 관리가 되고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경북대 안에서는 155.230.xx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155. 보통은 230.1.1 얘가 이제 컴퓨터의 정점에 있는 애예요. 이 녀석이 이 아래에 이제 하부에 다 딸려 있는 거예요. 게이트웨이랑 라우터들이 딸려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해지는데 집에 있는 것들은 그런 주소를 주기에는 너무 모자라요. 전 세계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동적 IP라고 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주소를 관리를 해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보통 와이파이 이런 데 연결하면 192.168. 뭐 이런 거 연결되죠. 1.10 이런 거. 이런 게 대부분이 동적 IP 주소예요. 그래서 DHCP라는 서버가 있고 처음에 컴퓨터가 켜지면서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되면서 DHCP 서버로부터 동적 IP 주소를 하나 할당받아요.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공유기 그런데 이제 DHCP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공유기에 연결하면 동적 IP 주소를 하나 받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유기를 통해서 이제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이제 ISP 그 게이트웨이 쪽으로 나가겠죠. 그렇게 이제 차곡차곡 위에 정점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IP라고 하는 게 있고, 자, TCP는 이제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라고 해서 어떤 에러 처리라든지 그 릴라이빌리티, 안정성에 관련된 거예요.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또는 이제 컨제스천, 혼잡도, 어느 한쪽으로 많이 몰린다, 그럼 다른 쪽으로 돌린다든지, 네,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그 기능이 이 TCP에 해당하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이제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이메일 또는 뭐 여러분들 HTTP 쓰기 위해서는 크롬을 쓴다든지 뭐 그런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죠. 그게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예요. 자, 그래서 얘들이 사용하는 방식도 보면은 TCP/IP 개념도 똑같이 자, 이렇게 프로토콜 스택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피지컬 레이어가 있고 데이터 링크, IP, TCP 있죠. 자, 앱 X에서 자, 포트 3번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게 TCP에서 마찬가지로 앞에 헤더를 채워서 여기 만들어지겠죠? 여기 데이터가 올 거예요. 자, IP에서는 또 요게 내려오고 여기 또 헤더를 채울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고 차곡차곡 채워 나가는 거예요. IP에서 이제 IP 주소가 나오겠죠? 어떤 주소로 가라 하는 게 있으니까 헤더 만들고 또 채우고 또 채워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있으면 이 IP 주소를 보고 판단을 해요. IP 주소를 보고 IP를 봤더니 아 어디로 가라는 거네. 그러면 IP를 까보기 위해서는 피지컬 레이어와 네트워크 액세스 프로토콜을 거친 다음에 IP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 하나씩 붙여서 헤더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실제 내가 필요한 건 여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목적지가 어디니 하고 여기 써 있잖아요. 얘를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라우터에 보면 이 레이어 3 세 단계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L3 스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L3, 레이어 3 레이어 3까지 올라가야 IP를 봤더니 아 어디로 가는 거구나 하고 다시 이제 그쪽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이런 레이어 1 이런 것들은 피지컬하게 연결되거나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브릿지라고 하든지 얘는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넘기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목적지 그런 거 없어요. 까봐야 하는데 까보지도 않고 무조건 받아서 넘기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L2 스위치 뭐 이런 애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라우터는 여기까지 올라가서 IP를 보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는 애네 하고 다시 그쪽 네트워크로 보내줘요. 그럼 거기서 이제 도착을 하면 또 까보고 까봐서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통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로를 설정하는 거예요. 딱 봤더니 내가 뭐 애플닷컴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그럼 애플닷컴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라우터로 연결해야 된다 하는 게 여기에 라우팅 테이블이 들어가 있어요. 라우팅 테이블이. 그래서 그 테이블에 따라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 우편이나 뭐 택배에 오면은 우리 주소를 보고 이 주소는 대구로 가는 거네. 그럼 이쪽. 여기는 뭐 저기 경북으로 포항으로 가는 거네. 하면 이쪽.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게 이제 라우터예요. 그게. 그러려면 그냥 우편이 오면 우편이 큰 바구니에 담겨 온다고 하면 그냥 그 상태로는 판단 못 하잖아요. 한 봉투를 딱 열어보고 주소를 본 다음에 판단해야 되겠죠. 물론 까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레이어 3까지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어드레스 리ኳ어먼트 같은 경우는 자, 어드레스는 뭐 두 단위로 되어 있다 뭐 하고 있는데 일단은 네트워크 구성이 자, 서브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보통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게이트웨이, 대문이죠. 대문 컴퓨터 여기 있어요. 이 안에 이제 여러 컴퓨터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뭐 스위칭 허브가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컴퓨터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IP 주소를 설정할 때 보면 IP 주소를 설정하고 서브넷 마스크를 설정해요. 서브넷 마스크. 이건 뭐 보통 이제 255.255.255.0 쓰는데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주소. 즉 내 서브넷이 어디냐 이걸 나타내 주는 게 이거예요. 마스킹이기 때문에 앞에까지는 네트워크 주소고 뒤에 가장 밑에 자리 여기를 보면 내 주변에 있는 네트워크라는 거죠. 즉 게이트웨이로 나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게이트웨이는 이제 집 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집 문 밖으로 나가는 건데 이 안에 있는 네트워크 이게 서브 네트워크인데 걔네들은 25.25.25.0이라는 건 뭐냐면 IP 주소의 제일 마지막 자리 요걸 본다는 거예요. 이 자릿수가 우리 여기 있는 컴퓨터라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거는 게이트웨이로 연결이 돼요. 게이트웨이로. 즉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거죠. 이건 집 밖에 있는 애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서브넷이 25.25.25.128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8비트이기 때문에 128이면 1000000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여기까지 네트워크 주소고 요만큼이 컴퓨터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앞자리는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네트워크 주소예요. 여기 있으면 여기 우리 같은 여기 동네에 있는 거고 내 주변에 있는 거고 그것이 아니면 게이트웨이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트웨이로 보낼 애와 아닐 애를 구별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서브넷 마스크에 해당하는 거예요. 서브넷 마스크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레이어로 보면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는 아래 계층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TCP 헤더를 붙여요. 그럼 요만큼이 하나의 이제 데이터가 되겠죠. 여기 계층에서는 요만큼이 또 그대로 내려와요. 요만큼이 여기죠. 여기에 IP 헤더를 붙여요. IP 주소 어디에서 보내고 어디로 가라 이런 게 있겠죠. 얘가 또 내려와요. 그럼 여기에 이제 또 네트워크 헤더가 붙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점점점 이렇게 커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를 쪼개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워낙 커가지고 쪼개서 보내야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하나의 패킷 단위로 보게 되면 이렇게 헤더가 앞에 더 달라붙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무조건 커지는 건 아니에요. 이 큰 데이터를 쪼개서 여러 번 보낼 거면 여기서 이제 요만큼만 올 거잖아요. 여기 IP 헤더가 붙겠죠. 그렇게 이제 3개 이거 하나가 100개로 쪼개진다거나 그럼 그걸 다 합하면 뭐 당연히 더 크겠죠. 자, TCP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이 이걸 다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이 데이터 패킷에 전송되는 품질에는 상관없이 빠른 전송이 필요하다. 뭐 그런 경우는 UDP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대부분 TCP를 더 많이 써요. TCP는 릴라이어블한 커넥션을 지원해요.
딱 연결된 상태에서 순서대로 오는 거를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기본 프로토콜 유닛이고, 자, TCP는 어떤 세그먼트를 그대로 트래킹한다. 연결되는 그 동안에 데이터를 이제 패킷을 주고받는 걸 계속 추적을 해요. 그래서 TCP 헤더를 보게 되면, 자,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정해져 있고, 시퀀스 넘버, 몇 번째 건지, 액날리지먼트라는 건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수신. 그다음에 헤더 랭스, 이건 이제 사용하지 않는 거, 그 제어 플래그, 윈도우 체크섬 해서 요만큼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자, 그에 비해서 UDP는 단순해요. UDP는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길이하고 체크섬 요것만 있죠. 얘는 훨씬 단순하기 때문에 속도는 얘가 빨라요. 하지만 얘는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 에크 받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점이 있지만, 요즘 워낙 그런 그 통신 환경이 좋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를 보낼 때는 UDP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제어를 해야 된다. 내가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어떤 순차적으로 뭘 제어를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순서가 뒤집혀 온다는 게 좋은 건 아니죠. 항상 그 순서대로 안정적으로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이제 TCP를 쓰는 거죠. 자, UDP는 이제 TCP를 대체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뭐 딜리버리나 순서라든지 뭐 프로텍션 이런 거는 개런티하지 않아요. 보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순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르게 보내는 게 가장 최우선에 해당하는 거죠. 뭐 SNMP에서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 여기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체크섬도 베리파이 하기 위해서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버전 4 헤더를 보게 되면, 버전 4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소스 어드레스 32비트예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32비트가 있어요. 이렇게 있죠? 여기 주소가 들어가 있는 거야. 핵심적인 게. 여기 뭐 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지만, 이게 이제 앞에 달라붙는 헤더예요. 헤더가 은근히 크죠? 헤더가 여기에 달라붙는 거고, 버전 6를 가게 되면, 자, 소스가 쫙 늘어났죠. 소스가 4배가 됐어요. 어드레스 크기가.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크기도 4배가 됐죠.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뭐 무한의 IP 주소를 줄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 우리 이 IP 버전 6가 나온 지가 한참 됐어요. 몇십 년 됐어요. 몇십 년 됐는데 아직도 안 쓰고 있죠. 이제 IP 버전 6를 다 지원은 하는데, 우리가 컴퓨터는 IP 버전 4가 여전히 지금 쓰이고 있기 때문에 버전 6를 쓰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런 어떤 스마트 홈이나 이런데, 컴퓨팅 장치가 아니라 가전이나 이런 쪽, 그쪽에서 이제 쓰이는 거죠. 그쪽에 사용하는 거고, 컴퓨터에서는 여전히 버전 4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프로토콜들을 보면 여기는 애플리케이션 쪽이죠. 자, BGP 그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뭐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SMTP는 메일, 시큐어 쉘, 그다음에 네트워크 관리, 요런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고, 마임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멀티미디어를 보낼 수 있는 거야. 일반 심플 메일에다가 멀티미디어까지 추가돼서 요즘은 이제 요걸 많이 쓰죠. 그다음에 이 아래 계층에 이제 TCP하고 UDP라고 하는 게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있죠. 그다음에 그 아래 계층에 IP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있어요. IP에서도 이제 또 요만큼이 또 추가로 더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 아래는 이제 데이터 링크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TCP/IP가 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서비스들이 여기 들어가게 돼요. 물론 이 TCP하고 이 사이에 또 뭐 세션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될 수도 있어요. 특히 HTTP 같은 경우에도 뭐 세션 관리를 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어떤 더 자세히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 이게 되는 거죠. 자, 하나의 레이어의 역할은, 자, 여러 레이어 중에 하나를 떼냈어요. 여기에서 위에다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래는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아래 레이어가 여기에서는 아래 레이어한테 있던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거죠. 아래 함수 호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애가 얘한테 사용을 하는 거죠. 그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돌려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정확한 인터페이스만 설계를 한다면, 우리가 보는 관점은 전체 이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을 쪼개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쪼개서 하나씩
우리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그러잖아요. 쪼개서 정복하는 거예요. 큰 덩어리를 한 번에 쌓으려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거기를 완전하게 만들면 전체적으로 동작을 하겠죠. 아, 그런데 이렇게 항상 부르고 돌아오고 하면 성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오버헤드가 좀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보다는 더 얻는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워낙 많은 종류의 그 프로토콜과 워낙 많은 종류의 피지컬 레이어도 있고 워낙 많은 종류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이 중간도 그렇고 그걸 다 통짜로 만들게 되면 개수가 어마어마하겠죠. 그거 관리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별로 딱 나눠서 한 레이어씩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프로토콜 스택, 소프트웨어 스택, 소프트웨어 프로토콜 스택이에요. 이렇게 이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네트워크 뭐 통신에만 있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만들 때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든지 뭐 핸들러, 매니저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처럼 얘도 그게 되는 거죠. 자, 서비스 프리미티브와 파라미터들. 서비스는 이제 그 서로 이웃하는 레이어 사이에 서비스가 제공이 돼요. 서로 이웃하는 사이에, 그래서 수행될 기능을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 어떤 매개 변수를 주고받아야 되겠죠. 데이터나 컨트롤하기 위한 정보를 주고받는 게 이제 파라미터,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리퀘스트, 요청하는 거죠. 인디케이션, 지시, 리스판스, 반응, 컨펌,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단위로 이제 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사용자 이제 서비스가 있으면 이 서비스에서 요청을 해요. 리퀘스트. 그럼 이런 요청이 들어왔다고 반영이 되겠죠. 그럼 그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해요. 그럼 그 응답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이런 단위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종류, 리퀘스트와 인디케이션, 리스판스, 컨펌, 이렇게 이제 구현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뭐 컨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응답 없는 서비스도 있을 수 있겠죠. 뭔가 지시하고 끝나는 거. 그런 애들은 요청하면 인디케이션 돼서 실행되고 그냥 끝. 이게 되는 거고. 나 잘 실행했어 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실행했어. 아니면 오류가 3번 오류가 났어 하고 리스판스 하는 거죠. 그럼 알았어. 다시 보내. 뭐 이렇게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컨펌이 있는 거. 그리고 보통 에크 날린다고 그러죠. 에크라고 하는 거. 컨펌이 있는 거, 이건 컨펌 없는 거. 자, 인터넷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보게 되면 이제 메일, SMTP 있죠. 메일 서버, 파일 보내고 받는 거, 시큐어 쉘. 이게 이제 뭐 대표적인 거죠. 요즘은 보안 때문에 FTP는 대부분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SFTP라고 해서 Secure FTP. SSH도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우리 텔넷이라고 하는 걸로 많이 썼어요. 터미널 하나 열어서 컴퓨터에 접속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텍스트를 그냥 주고받기 때문에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채면 얘가 뭐 하는지 다 볼 수 있어요. 패스워드 입력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데이터 이제 전송에 암호화 기능이 추가된 거. 그게 이제 Secure Shell이라고 하는 거고, FTP도 마찬가지로 파일을 그냥 주고받아요. 주고받으는데 그게 이제 또 보안에 위험하잖아요. 내 파일을 중간에서 다 가로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SFTP라고 하는 Secure FTP를 이용하게 되면 보안에 이제 또 좀 더 돼 있는 FTP를 쓸 수가 있죠. SMTP 같은 경우도 메일도 실제 그냥 메일 플레인 텍스트가 날아다녀요. 메일 서버로 내가 메일 보내면 중간에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중간에서 읽어보면 그 데이터 다 읽어볼 수 있어요. 데이터를 다 읽어보는 게 가능하죠. 자,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얘기 나오는데, 자,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의 형태예요. 예를 들어 텍스트, 그다음에 스틸 이미지, 그냥 정적인 이미지죠. 사진, 오디오, 비디오, 이런 것들을 미디어라고 불러요. 자, 미디어 앞에 멀티가 붙었죠. 멀티. 여러 가지 미디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컴퓨터가 이제 서로 인터랙션을 하는데 뭘 통해서 인터랙션 하냐? 텍스트와 그래픽, 보이스, 비디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포함해서 인터랙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포함돼서 정보를 표현하는 거, 이걸 이제 멀티미디어라고 부르고, 또는 뭐 이게 이제 이 컨텐츠가 저장되는 데 사용하는 장치 같은 거, 이것도 이제 의미한다는 거죠. 실제 데이터를 의미하기도 해요.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것은
보내는 거예요. 스트림이라는 게 그죠, 흐름. 그래서 미디어를 스트리밍한다. 이거는 우리 예를 들어 이거예요. 동영상을 보는데 동영상을 전체를 다 다운 받아 놓고 볼 거냐? 아니면 동영상을 다운 받으면서 바로 볼 거냐? 그거예요. 그래서 멀티미디어 파일이 있으면 비디오라든지 이런 거, 오디오도 마찬가지고 모든 애들이 즉시 또는 몇 초 받은 다음에 몇 초 내에 바로 플레이를 시작하는 거. 이걸 이제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이 스트리밍에 해당하겠죠. 몇 초 있는 건 뭐냐면 이거는 버퍼죠, 버퍼.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통신 상태에 따라서 데이터가 좀 끊길 수도 있잖아요. 빨리 받을 수도 있고 느리게 받을 수 있는데 좀 1, 2초 정도 버퍼링을 해놓고 보면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이제 스트리밍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멀티미디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애플리케이션은 그 멀티미디어 이메일, 우리 이메일 보낼 때 뭐 동영상도 파일로 보낼 수 있고 이미지, 뭐 오디오 다 넣을 수 있죠. 그다음에 뭐 협업 시스템, 그 저기 원격 컨퍼런스, 요즘 그 이제 비대면 강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비대면 그 뭐죠, 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될 테고, 그다음에 스트리밍하는 오디오와 비디오,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이제 이런 게 해당하겠죠. VoIP는 보이스 오버 IP, 우리 전화를 데이터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서킷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형태로 주고받는 보이스 오버 IP, VoIP가 나오게 되면 이제 스트리밍으로 데이터를 우리 통화를 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 요금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미디어 타입은 텍스트나 사운드나 그래픽, 모션, 요게 되는 거고, 어떤 기술적인 걸 보게 되면 QoS, 서비스의 품질이죠.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할 거냐, 어떤 통신이냐,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하는 거, 압축, 인터페이스, DB, OS, 그다음에 컴퓨터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기술이 되겠죠. 자, 미디어 타입은 뭐 오디오, 뭐 따로 이건 설명할 거 없겠죠.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텍스트, 가장 기본적인 거 텍스트지만 텍스트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뭐 그냥 단순 사진 같은 그래픽 이미지도 있지만 동영상이 가장 요즘 이제 큰 부분이죠. 데이터도 크고 이러니까. 실제 용량 따지고 보면 다른 애들은 비디오하고 비교하면 진짜 얼마 안 되죠. 특히 텍스트 같은 경우는 뭐 수 킬로바이트, 수 바이트에서 수 킬로바이트 정도밖에 안 돼요. 비디오는 기본이 이제 몇십 메가, 몇백 메가로 가는 거죠. 얘들은. 자, 멀티미디어 시스템에서의 사용되는 범위는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하이퍼미디어 이런 콘텐츠 관리하는 애, 엔터테인먼트는 게임 같은 거겠죠. 컴퓨터 게임이나 뭐 비디오, 오디오, 넷플릭스 이런 게 여기 포함되겠네요. 유튜브도. 텔레커뮤니케이션, 또 통신이죠. 그래서 비디오 컨퍼런싱이라든지 원격 화상회의 이런 거, 작업장 공유. 요즘 보면 뭐 스마트 워킹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스마트 워크에서 가정에서 집에서 이제 그 업무를 본다거나 뭐 이런 거. 가상의 커뮤니티 이런 상황.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퍼블리싱, 딜리버리 전달, 온라인 트레이닝이라든지 전자책, 스트리밍 미디어 이런 게 다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일종의 그 응용 서비스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앞에 봤던 요 내용들에 해당하게 돼요. 이런 기술들은 압축 기술은 뭐 JPEG이라든지 MPEG 비디오 같은 경우는 요즘 MPEG-4 많이 쓰죠. MPEG-4 많이 쓰고, 통신 방식은 뭐 5G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유선 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건 유선 랜이죠. 컴퓨터 쓰는 거는 만약 휴대폰을 쓴다면 LTE나 5G, 와이파이 이런 거에 해당할 거고요. 프로토콜은 RTP. RTP는 저거예요. 이게 리얼타임 트랜스포 프로토콜인가? 전송 프로토콜. 그러니까 그 이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실시간 VLC 같은 거를 설치하면, VLC 같은 앱을 설치하면 이런 RTP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원하는 그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이제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SIP는 뭐 세션 관리하는 프로토콜이고, 요게 이제 그 V over IP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QoS, 품질이죠. 우리가 품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편하게 이런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워낙 요즘에는 네트워크 인프라라든지 이런 품질이 잘 갖춰져 있어서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켓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유닉스나 리눅스의 그 프로그래밍 쪽 관련된 거예요. 소켓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 보내는 데이터. 프로그래밍 할 때 소켓이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IP 주소에 원하는 포트로 이 소켓을 보내는 거죠. 이 부분은 하지 않을게요. 이건 다른 리눅스 프로그램에 보면 소켓 프로그램을 직접 하는 게 있는데 뭐 프로그래밍까지 여기 과목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뭐 상당히 자세히는 나와 있어요. 소켓에 대한 내용과 소켓은 TCP나 UDP 여기 하나의 이제 기본 단위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 훨씬 더 쉽게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API 이건 이제 그 포식스 API인데 포식스라고 하는 유닉스나 리눅스 이런 데서는 사용할 수 있는 API예요. 이걸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 내가 어떤 서버를 만들거나 클라이언트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동작하는 순서에 해당하고 이건 이제 예제 코드에 해당해요. 자, 그래서 얘들은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오늘 한 부분은 이제 프로토콜 아키텍처, 프로토콜 스택이죠. 왜 프로토콜 스택은 그렇게 레이어드 아키텍처 형태로 구성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 TCP/IP에 대한 간단한 구조를 봤어요. 간단한 구조를 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표준화되는지 프로토콜 스택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라는 게 뭔지 미디어 타입과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멀티미디어 기술 이렇게 해서 찾아봤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게요.